비밀번호 바꿨다. 이 집은 이제 내 구역이니까 온 곳으로 당장 꺼져. 도어록이 삐 소리를 내며 초록 불빛을 깜빡였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 3초간 멈춰섰다. 비밀번호를 잊어서가 아니었다. 엉망이 된 표정을 수습할 그 3초가 필요했을 뿐이다. 현관 센서 등이 켜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허리를 굽혀 슬리퍼로 갈아 신는데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왔니? 네, 다녀왔습니다. 그녀는 왜 불도 켜지 않고 거실에 앉아 계시냐고 묻지 않았다. 결혼 5년 차, 유나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법을 터득했다. 서유나는 서류 가방을 신발장 위에 올려두고 거실 소파 쪽을 바라봤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실루엣이 그곳에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어머니의 턱 밑을 비췄다. TV도 에어컨도 꺼져 있었다. 6월 말의 서울은 찜통처럼 후텁지근했지만 어머니는 긴팔 실내복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사과 반쪽이 갈변에 갈색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 준수는요? 막 입을 때려던 찰나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월급 통장. 가방 지퍼를 열려던 유나의 손가락이 멈칫했다. 이번 달 월급 들어왔지? 어머니의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마치 내일 비가 오는지 묻는 투였다. 네, 들어왔어요. 가져와라. 유나는 소파 앞으로 다가가 지갑에서 파란색 급여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어머니는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뻗어 카드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자신의 잠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이번 달은 세금 정산 때문에 실수령액이 682만 원이에요. 유나가 말했다. 지난달보다 조금 적어요. 왜냐하면 긴 말 필요 없다. 어머니가 휴대전화 화면을 끄자 거실은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준수 재웠다. 들어가서 깨우지 마라. 유나는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다. 오늘 저녁은 뭘 먹였는지, 준수가 보채지는 않았는지, 어린이집 선생님이 기침한다고 했는데 약은 챙겨 먹였는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부엌으로 걸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냉장고 조명이 눈시리게 켜지며 질서 정연하게 쌓인 반찬통들을 비췄다. 플라스틱 통 위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묵은지 21일 숙성, 간장게장 이번 달, 깍두기. 냉장고 가장 아래 칸 구석에는 편의점표 인스턴트 자장면 3개가 처박혀 있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그 싸구려 자장면? 그게 그녀의 저녁이었다. 유나는 자장면 하나를 꺼내고 냉장고 문을 닫았다. 다시 어둠이 덮쳐왔다. 냉장고 앞에 서 있는 그녀의 귀의 거실에서 어머니가 일어나는 소리, 슬리퍼 끄는 소리, 안방문이 달칵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정적. 죽음 같은 정적이었다. 오직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낡은 시계추처럼 웅웅거릴 뿐이었다. 그 아파트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공급 면적 84제곱미터의 30평형대였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은 2019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였다. 유나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분양 사무소 안내 데스크에 시들시들한 흰 장미 꽃다발이 싸구려 플라스틱 화병에 꽂혀 있었기 때문이다. 계약금 3천만 원은 그녀가 6년 동안 억척같이 모은 돈이었다. 1억 5천만 원은 부산에 계신 부모님이 보내주셨다. 송금 후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우셨다. 유나야, 엄마 아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서 미안하다. 적다고 타박하지 마라.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30년 만기, 매달 원리금 상환액 147만 원. 그때 최민호는 유나 곁에 서서 바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창밖만 보고 있었다. 분양 직원이 명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나는 제 단독 명의로요 라고 답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힐끔 쳐다봤을 뿐이다. 그 눈빛이 무슨 의미였는지 유나는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 눈빛은 이런 뜻이었다. 그래, 내 이름으로 해라. 어차피 넌 내 와이프니까 누구 명의든 무슨 상관이야. 결혼식은 2019년 9월이었다.
서울 강남의 한중저가 웨딩홀에서 식을 올렸다. 하객 300명 중 220명이 시댁 식구들이었다.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온 유나의 부모님은 예식 전날 명동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다. 방음이 어찌나 안 되는지 옆방 일본인 관광객들의 수다 소리가 밤새도록 들렸다고 했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딱 하룻밤인데 아껴야 한다고 했다. 예단비는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직접 검수했다. 현금 800만 원. 어머니는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겨우 이거냐라고 중얼거리고는 자신의 핸드백에 챙겨 넣었다. 유나의 외할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최고급 명주 이불을 보면서는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네라며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고는 다시는 꺼내지 않았다. 혼수는 유나가 대형 가전 3가지를 준비했다. LG 양문형 냉장고, 삼성 드럼 세탁기, 그리고 다이슨 청소기. 배송기사가 물건을 들여놓는 걸 보며 어머니는 혀를 찼다. 요즘 젊은 것들은 살림할 줄을 몰라. 무슨 다이슨이냐? 그냥 국산 청소기는 못 써. 그 다이슨 청소기는 베란다 창고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었다. 유나가 청소기를 꺼내려 할 때마다 어머니는 전기세 아깝다며 막아섰다. 시어머니가 합가한 날은 유나의 신혼휴가 마지막 날이었다. 민호는 2시간 일찍 퇴근해 짐 나르는 걸 도왔다. 대형 이민 가방 3개, 이불 보따리 2개, 그리고 각종 건강보조식품과 약통이 담긴 종이상자 하나. 어머니, 얼마나 계실 거예요? 유나가 부엌에서 과일을 깎으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애 봐주시러 온 거잖아. 너 회사 가야지. 민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밥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 밥. 우리 엄마 입에 안 맞아. 민호는 깎아놓은 사과 한 조각을 입에 털어 넣었다. 그리고 대전집에 혼자 계셔봤자 심심하시잖아. 여기 와서 같이 지내면 서로 좋지. 유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이 집은 내가 샀고 대출금도 내가 갚고 있어. 당신 어머니를 이 집의 안주인으로 모실 생각 추호도 없다고. 하지만 참았다. 신혼 7일 차에 그런 말을 내뱉기엔 너무 잔인했다. 그녀가 깎은 과일을 거실로 내어가자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KBS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대전에서 가져온 요일별 약통이 놓여 있었고 칸마다 알록달록한 알약이 가득했다. 어머니, 과일 드세요. 유나가 접시를 내려놓았다.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사과를 너무 크게 썰었다. 좀 잘게 썰어라. 노인네 이 나간다. 유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접시를 다시 부엌으로 가져갔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에 쌓인 그릇들을 내려다보았다. 3사람이 밥을 먹었는데 그릇은 11개나 나왔다. 어머니가 끼니마다 반찬을 7, 8가지씩 깔아놓고 먹는 탓이었다. 수돗물이 그릇바닥에 밥풀을 씻어내며 사아 소리를 냈다. 유나는 하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밥풀들을 보며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꼈다. 몸이 힘든 게 아니었다. 위장에서부터 쓴 물이 올라오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답답함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맞춰지겠지? 처음부터 완벽한 고부관계가 어디 있겠어. 첫해 추석, 유나는 2주 전부터 밑밥을 깔았다. 여보, 이번 추석에는 부산 친정에 좀 다녀오고 싶어. 엄마 몸도 안 좋으시다는데.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게임을 하던 민호가 건성으로 대답했다. 딱 이틀만 있다가 올게. 명절 당일 지내고 다음날 KTX 타고. 엄마한테 말했어? 아직. 엄마한테 먼저 허락받아. 유나는 그 순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내 친정에 가는데 왜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묻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 부산 부모님 좀 뵙고 오려고요. 반찬을 집던 어머니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딱 멈췄다. 그리고 다시 입으로 들어갔다. 제사상 전 부치는 거 배웠냐? 전이요. 유나가 되물었다. 무슨 전이요? 추석 차례상에 올릴 전 말이다. 어머니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빈대떡, 동태전, 호박전 너 그거 할 줄도 모르니?
부산에서는 제사 안 지내? 지내긴 하지만 그럼 됐다.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최 씨 집안 며느리가 됐으면 첫 추석 차례상에는 자리를 지켜야지. 전 부치는 건 며느리 몫이다. 난 이제 늙어서 오래 못 서 있는다. 그거부터 배우고 친정 타령을 해라. 유나는 말하고 싶었다. 저희 엄마도 저 기다리시는데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버렸고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과 다 먹고 설거지해라 라는 한마디만 남았다. 그해 추석, 유나는 주방에 꼬박 8시간을 서 있었다. 새벽 6시부터 물을 채 썰고 반죽을 개고 표고버섯을 불리고 파를 다듬었다. 가스레인지 화구 2개를 풀로 돌려 왼쪽 팬에서는 생선을 굽고 오른쪽 팬에서는 동그랑땡을 부쳤다. 환풍기를 최고단으로 틀어도 기름 냄새가 빠지지 않아 머리카락과 옷이 온통 기름에 쩔어버렸다. 정오가 되자 민호의 고모, 삼촌, 사촌 형제들이 들이닥쳤다. 10여 명의 사람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웃고 떠들었다. TV에서는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유나는 갓 부쳐낸 전을 접시에 담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어머, 이거 올케가 한 거야. 민호의 고모가 전을 집어먹으며 말했다. 먹을 만하네. 근데 좀 짜다. 불 조절도 못해서 좀 딱딱해.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다. 새 며느리가 처음이라 서툰이 이해들 해라. 유나는 기름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남은 전설은 장을 마저 붙였다. 매캐한 연기에 눈이 따가웠다. 흐르는 게 눈물인지 연기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밤 9시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맥주병과 과일 껍질이 난장판으로 널려 있었고 소파 패브릭에는 누가 흘렸는지 모를 음료수 자국이 선명했다. 싱크대 개수대에는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기름기 낀 젓가락들이 아무렇게나 처박혀 있었다. 유나는 부엌 입구에 서서 그 난장판을 바라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 어머니가 하품을 하며 곁을 지나갔다. 오늘 고생했다. 치우고 얼른 자라. 민호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다. 유나는 수도꼭지를 틀었다. 뜨거운 물이 닿자 기름에 댄 손등이 쓰라렸다. 오후에 어머니와 했던 통화가 떠올랐다. 수학이 넘어 어머니는 괜찮다. 바쁜데 신경 쓰지 마라. 엄마는 잘 지낸다 라고 했다. 하지만 배경으로 아버지의 깊은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폐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소리였다. 아빠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환절기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어머니의 말투가 빨라졌다. 걱정 말고 시댁 어른들 잘 모시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유나, 다 치웠니? 세탁기에 빨래 한 통 더 있다. 널고 자라.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다. 화면에는 아직 어머니의 프로필 사진이 떠 있었다. 3년 전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 유나는 그 사진을 2초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화면을 끄고 다시 수세미를 집어들었다. 이듬해 추석, 유나의 배는 남산만하게 불러 있었다. 임신 7개월, 걷기만 해도 숨이 찼다. 하지만 차례상 전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어머니는 병 걸린 것도 아니고 임신인데 뭐 어떠냐. 나 때는 만삭 몸으로 밭일도 다 했다라고 일갈했다. 그 해에는 부산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했다. 꺼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산후조리 기간에 친정엄마가 부산에서 올라와 28일 동안 수원집에 머물렀다. 그 28일은 결혼 생활 중 유나에게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엄마가 끓여주는 슴슴한 미역국, 밤새 아기가 울면 대신 일어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엄마의 손길 덕분에 그녀는 쪽잠이라도 잘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시어머니는 편하게 쉬라며 대전 본가로 내려가 있었다. 엄마가 부산으로 돌아가던 날, 유나는 수원역까지 배웅을 나갔다.
승강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엄마는 유나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다. 유나야, 선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혹시라도 사는 게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라. 엄마가 집을 팔아서라도 너 고생 안 시킬 테니까. 엄마, 나 잘 지내요. 유나는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으며 웃어 보였다. 걱정 마세요. 민호 씨도 잘해주고 어머니도 좋으신 분이에요. 시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신다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았다. 너무 큰 거짓말이라 혀가 굳어버릴 것 같았다. KTX 출발 알림음이 울렸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유나를 한 번 더 쳐다보고 열차에 올랐다. 유리문이 닫히고 유나는 창가 자리에 앉은 엄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승강장에 우두커니 서서 은색뱀처럼 멀어지는 열차를 바라보았다. 열차는 점점 작아지더니 철로 끝으로 사라져 버렸다. 등 뒤에서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다. 가자, 춥다. 민호였다. 생후 1개월 된 준수를 안고 귀찮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내일 엄마 다시 올라오신대. 집 좀 치워놔야겠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출구로 향했다. 승강장의 찬바람이 제왕절개 수술 자국을 쿡쿡 쑤시는 것 같았다. 3년차 설날, 시어머니의 핑계는 배 면역력 약한데 KTX 타면 병 옮는다로 바뀌었다. 유나가 말했다. 그럼 저 혼자 다녀올게요. 준수는 집에 두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가서 뭐 하게? 부모님 뵙고. 내 부모님이 사지가 멀쩡한데 굳이 가서 봐야 하니. 어머니는 주방 입구에 서서 국자를 든 채 쏘아붙였다. 민호 요즘 회사에서 과장한테 찍혀서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이냐? 이럴 때일수록 와이프가 옆에 있어 줘야지. 내가 가면 민호 밥은 누가 챙겨? 나더러 하라고. 내 나이 60이 넘었는데 다 큰 아들 뒤치다꺼리나 하라는 거냐? 유나는 되묻고 싶었다. 35 먹은 아들이 자기 밥 하나 못 차려 먹나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민호는 식탁에서 김치를 씹으며 못 들은 척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그해 설날에도 유나는 부산에 가지 못했다. 영상통화로 본 엄마의 얼굴은 작년보다 더 야위어 있었다. 피부는 흑빛이었고 눈가는 움푹 패어 있었다. 말할 때마다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엄마, 살 빠지셨어요. 아니다. 아니야. 입맛이 좀 없어서 그래. 범마는 손사래를 쳤다. 걱정 마라. 엄마 아주 건강하다. 아버지는 엄마 옆에 앉아 탁한 눈으로 화면만 응시할 뿐 말이 없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끊김이 심했다. 유나는 부모님 뒤로 보이는 방 안 풍경을 보려 했지만 15촉 백열등 하나만 켜놓은 듯 어두침침해서 벽구석에 쌓인 비닐봉지들만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아빠,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버지가 입을 달싹였다. 쇠 긁는 듯한 목소리였다. 유나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다. 유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도 보고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들었다. 유나, 뭐 하냐? 물 끓어 넘친다. 유나는 지금 당장 전화를 끊지 않으면 어머니가 폭발할 것임을 직감했다. 엄마, 아빠,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래, 엄마가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가봐라. 우리 신경 쓰지 말고. 화면이 꺼졌다. 검은 액정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는데 입꼬리는 억지로 올라가 있었다. 나 잘 살고 있어요라고 말하기 위해 지어 보인 그 미소가 스스로도 역겨웠다. 유나. 어머니가 또 불렀다. 유나는 깊은 한숨을 삼키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부엌으로 향했다. 4년 차에는 아예 부산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이었다. 그해 추석에도 유나는 8시간 동안 기름 냄새를 뒤집었었다. 마지막 녹두전을 부쳐낼 즈음에는 다리 감각이 없었다. 그녀는 싱크대를 붙잡고 잠시 서 있었다. 다리에 피가 통하기를 기다렸다가 전이 담긴 소쿠리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최씨 집안 친척들이 또 모여 있었다.
좁은 거실 소파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맥주를 마시고 곶감을 씹어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정중앙에 앉아 시누이 김민정에게 영상통화를 걸고 있었다. 엄마, 민정이가 주말에 서울 와서 쇼핑하고 싶대. 민호가 휴대전화를 들이밀었다. 형수한테 강남 가서 옷 좀 사달라고 해. 오냐 오냐, 내 올케한테 말해두마. 어머니는 눈이 안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다. 민정아, 올라와서 올케네 집에서 자라. 맛있는 거 해달라고 하고. 유나는 전이 담긴 소쿠리를 내려놓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부엌으로 돌아와 흐르는 찬물에 손을 댔다. 기름이 튀어 붉게 부어오른 자리가 쓰라렸다. 아침에 엄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떠올랐다. 유나야, 이번에는 올 수 있니? 아빠가 자꾸 널 찾는다. 그녀는 딱 한 글자를 쳐서 보냈다. 바빠. 그리고 대화방을 나가버렸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5년차 설날 직전, 유나의 어머니가 제2형 당뇨 합병증과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의 전화였다.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아주 느리게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유나는 내 엄마가 입원했다 하는 말을 알아듣기까지 3번이나 되물어야 했다. 당장 내려갈게요? 아니다. 오지 마라. 아버지가 다급하게 막아섰다. 내 엄마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다. 그냥 당뇨니까 관리만 하면 된다고. 너 시댁 일도 바쁜데 내려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아빠, 갈게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내 엄마가 그런다. 내가 내려오면 치료 안 받고 퇴원해버리겠다고. 딸 난처하게 만들기 싫단다. 유나의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회사 옥상 난간을 붙잡고 서 있었다. 1월의 칼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가고 싶었다. 당장 표를 끊고 부산행 KTX에 몸을 싣고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았다. 시집 왔으면 넌 최씨 집안 귀신이야. 양심이 있으면 밥값을 해라. 나가면 다시는 들어올 생각. 그날 밤, 유나는 화장실에 틀어박혀 수돗물을 틀어놓고 울었다. 물소리에 울음소리가 묻히도록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렸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통화 중인 모양이었다. 어머,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강남 가서 시술 좀 받으려고요. 요즘 필러가 그렇게 좋다던데. 유나는 변기 옆에 쪼그려 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입안으로 흘러들어와 소금물처럼 짰다. 월급 통장을 뺏긴 건 결혼 3개월 차부터였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유나야, 내가 혼자 돈 관리하기 힘들지? 내가 통합해서 관리해줄까? 유나가 멍하니 되물었다. 통합관리요? 그래. 집안 생활비, 민호 용돈, 공과금 내가 다 알아서 척척 해줄 테니 넌 신경 쓸 거 없다. 어머니는 세상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월급 들어오면 카드만 나한테 넘겨. 돈 필요하면 그때그때 말하고. 싫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민호가 거들었다. 엄마 말 들어? 우리 엄마 재테크의 여왕이야. 어머니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그럼 내가 수십 년 살림꾼인데 너희보다 낫지? 요즘 젊은 애들 돈 모을 줄 모르잖아. 욜로니 뭐니 하면서 다 써버리지. 내가 꽉 잡아줄게. 유나가 월급 카드를 건넬 때 어머니의 손바닥이 스쳤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후로 어머니는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줬다. 50만 원. 서울에서 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지하철 정기권 5만 5천 원의 점심을 구내 식당에서 먹어도 한 끼 7천 원. 22일 출근하면 15만 4천 원 야근하다 편의점 김밥이라도 사 먹으면 3,500원 커피는 끊었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천 원이 넘으니까? 아끼고 아껴서 남는 돈은 고작 15만 원 남짓. 유나는 그 15만 원을 6개월 동안 모아 몰래 엄마에게 100만 원을 송금했다. 그게 처음으로 어머니 몰래 계좌를 건드린 일이었다. 은행 출금 알림 문자가 왔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 송금 내역을 발견한 건 3일 뒤였다. 그날 밤
유나는 준수를 씻기고 욕실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어머니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은행 입출금 명세서를 들고 있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다. 이게 뭐냐? 유나는 종이에 적힌 글자를 보았다. 출금 100만 원. 받는 분 박순옥. 박순옥은 친정엄마 이름이었다. 엄마한테 보내드렸어요. 유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애썼다.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조각 하나가 유나의 종아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따끔했다. 품에 안겨있던 준수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다. 내가 최씨 집안 밥 먹으면서 돈을 뒤로 빼돌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양심이 썩어 빠졌구나. 이 집구석 굴러가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아등바등하는데. 내가 버는 600만 원 다 내놔도 시원찮을 판에 친정에 퍼다 날라. 준수는 유나의 품에서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댔다.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의 유리 조각과 종아리에서 배어나오는 핏방울을 내려다보았다. 따지고 싶었다. 이 집 내가 샀어요. 대출금도 내가 갚아요. 차도 내 돈으로 샀고 혼수도 내가 해왔어요. 당신 아들 공무원 월급 25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도 간당간당해요. 누가 누굴 먹여 살리는데요? 누가 어녀 사는데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다. 준수가 계속 울고 있었다. 어머니가 튀기는 침이 유나의 얼굴에 닿았다. 입에서 나는 삭힌 김치 냄새와 마늘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왔다. 안방에서 민호가 나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을 쓱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다. 아, 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얘 놀라서 울잖아.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유나는 준수를 안고 유리 조각 위에 서 있었다. 슬리퍼 바닥에 파편이 박히는 게 느껴졌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유리 조각들이 꼭 자신의 인생 같았다. 산산조각난. 그 후로 유나는 더 은밀한 방법을 터득했다. 점심을 이틀에 한 번 굶어 1만 4천 원을 아꼈다. 생리대를 싼 것으로 바꾸고 옷은 사 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모은 돈을 두세 달에 한 번씩 엄마에게 보냈다. 한 번에 50만 원을 넘기지 않았다. 받는 사람 이름은 박순옥 대신 회사 동료 이름으로 바꿨다. 어머니가 물으면 회사 회식비 정산한 거요 라고 둘러댔다. 5년 그녀는 그렇게 점심값을 깎아내며 야금야금 모아 친정에 총 2천만 원 정도를 보냈다. 2천만 원. 큰돈 같지만 5년으로 나누면 한 달에 고작 30만 원 꼴이었다. 서울의 반지하 월세도 안 되는 돈이었다. 그 전화가 온 건 새벽 2시 17분이었다. 유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해운대 백사장이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리고 멀리서 엄마가 손짓하고 있었다. 휴대전화 진동 소리가 꿈을 찢고 들어왔다. 액정에 뜬 이름은 자빠였다. 유나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내 엄마가 뇌경색이란다. 지금 응급실인데 의사가. 아버지의 목소리는 뚝뚝 끊겼다. 울음을 참느라 억눌린 소리였다. 그 순간 유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심장이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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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가를 때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아빠,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맨발이었다. 방문을 열자 복도 센서 등이 켜졌다. 유나는 장롱을 열고 손에 잡히는 대로 옷가지들을 캐리어에 구겨 넣었다. 너 뭐 하냐? 문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잠옷바람으로 서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에 단잠을 깨워 짜증이 잔뜩 난 얼굴이었다. 새벽부터 누구 전화야? 왜 이리 시끄러워?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유나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차가웠다. 뇌경색이래요. 가봐야겠어요. 어머니가 잠시 멍한 표정을 짓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뇌경색. 중풍 말이냐? 아빠 혼자 계셔서 경황이 없으세요. 제가 가야. 내 아빠 있잖니. 어머니의 말투가 바뀌었다.
귀찮음과 냉정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노인네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내가 간다고 뭐 달라지냐? 짐을 싸던 유나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역광을 받은 어머니의 얼굴에 그림자가 져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고 입만 벙긋거리는 게 보였다. 너 가면 준수는 누가 봐. 나 허리 아파서 애 못 앉는다. 늙은 시엠이 골병 들게 할 작정이냐?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리고 넌 이제 최씨 집안 사람이야. 내가 지켜야 할 자리는 여기다. 친정 엄마 아픈 건 그 집 양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출가 외인이 나설 일이. 어머니. 유나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고요했다. 폭풍 전야처럼. 제 엄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팔짱을 꼈다. 시집 왔으면 그만이지. 정 가고 싶으면 가라. 대신 이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다시는 들어올 생각 마라. 유나는 캐리어 지퍼를 닫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어머니 옆을 스쳐 지나갈 때 묵은 김치 냄새와 노인 특유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도어록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다. 삐리릭 이 문이 열렸다. 등 뒤에서 어머니가 악을 썼다. 너 진짜 갈 거야? 지금 나가면 끝인 줄 알아. 유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까지 쫓아나온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삿대질을 해대고 있었다.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추락하듯 내려갔다. 그 지옥 같은 집에서 그녀를 데리고 탈출했다. 부산행 첫 차는 오전 5시 35분이었다. 유나는 1시간 일찍 서울역에 도착해 대합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의 검은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다시 옅은 파란색으로 마침내 붉은 여명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다. 시어머니 부재중 전화 17통, 문자 20건. 민호 부재중 전화 2통, 문자 1건. 민호의 문자는 짧았다. 언제 와? 엄마 화났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꾸고 가방 깊숙이 처박았다. 열차가 들어온다는 안내 방송과 함께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승강장으로 내려갔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몸이 오들오들 떨렸다. 객실 안은 난방이 잘 되어 훈훈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짐을 선반에 올렸다. 열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회색 빌딩 숲, 꽉 막힌 도로, 닭장 같은 아파트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남았다가 사라졌다. 유나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고 눈을 감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삼켰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었다.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은 7층이었다. 유나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복도 벤치에 새우처럼 등을 구부리고 앉아 있었다. 영상통화 때보다 머리가 더 하얗게 센 것 같았다. 얼굴주름은 조각칼로 파놓은 듯 깊었다. 아빠.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한참을 헤매다 유나를 알아봤다. 유나야 완. 엄마는요? 어때요? 의사가 고비는 넘겼다는데 근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꽉 막혔다. 유나는 아버지의 입술이 바짝 말라 터져 있는 것을 보았다.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근데 뭐요? 왼쪽 팔다리를 못 쓴단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 심장을 움켜쥐고 비트는 것 같았다. 유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가 손바닥을 찔러왔다. 의사 선생님 만나볼게요.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 쪽으로 걸어갔다. 텅 빈 복도에 그녀의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렸다. 하얀 벽, 하얀 조명,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채취.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메스꺼움이 올라왔다. 담당인은 40대 중반의 남자로 금속 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말투는 사무적이고 냉정했다. 박순옥 환자분,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좌측 편마비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수적인데
최소 6개월은 보셔야 하고요. 예후는 환자 의지에 달렸습니다. 유나는 의자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재활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의사는 익숙한 질문이라는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답했다. 저희 병원 재활센터 이용하시면 월 350에서 4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 간병인 쓰시면 월 200만 원은 더 들고요. 월 350만 원. 유나는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녀가 받는 용돈 도십만 원으로는 택도 없었다.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혼자 간병하실 수 있을까요? 의사가 그제야 유나를 쳐다보며 미간을 좁혔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7이세요. 그건 무리입니다. 노노케어 하다가 보호자까지 쓰러지는 경우 수두룩해요.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다. 의사 책상 위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잎이 누렇게 뜬 게 물을 안 준 지 오래된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실을 나왔다. 복도 창문 너머로 병원 주차장이 보였다.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과 차들.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악몽 같았다. 깨어날 수 없는 긴 악몽. 유나는 꼬박 2주를 병원에서 지냈다. 낮에는 중환자실 앞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잤고 밤에는 응급실 옆 대기실 긴 의자에 몸을 구겨 넣고 잤다. 끼니는 병원 편의점 삼각김밥과 컵라면으로 때웠다. 한 끼에 5,000원, 배만 채우면 그만이었다. 휴대전화는 하루도 빠짐없이 울렸다. 시어머니와 민호였다. 첫째 날, 시어머니 문자, 언제 오냐? 준수가 계속 온다. 둘째 날, 민호 전화, 대체 언제까지 부산에 있을 건데? 엄마가 너 당장 오래? 셋째 날, 시어머니 문자, 오늘 안 오면 진짜 끝인 줄 알아라. 유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두고 아버지 전화 외에는 받지 않았다. 3일째 밤, 민호가 기어이 전화를 연결했다. 유나는 병원 옥상 정원 벤치에 앉아 부산항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밤바람이 거세게 불어 머리카락이 엉망으로 흩날렸다. 여보세요. 아, 진짜 전화 좀 받아라. 민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다. 너 언제 올 거야? 엄마가 준수 못 보겠대. 힘들어 죽겠대.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듣고 있어? 엄마가 너 책임감 없다고 난리 났어. 애 팽개치고 친정으로 도망갔다고. 준수는 유나가 말을 잘랐다. 준수 잘 있어? 잘 있긴 뭐가 잘 있어? 엄마가 데리고 있지? 수화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들렸다. 아이 울음소리, 그리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함. 그만 좀 울어. 뚝 안 그쳐. 입을 꿰매버릴라. 유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준수 좀 바꿔줘. 애가 3살인데 뭘 바꿔줘. 당장.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작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준수야, 엄마야. 유나는 울음을 삼키며 최대한 밝게 말했다. 우리 준수,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지? 엄마 언제 와? 준수 엄마 보고 싶어. 으앙. 아이의 울음소리가 유나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엄마 금방 갈게. 준수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그런데 할머니가 엄마는 이제 준수 필요 없대. 아니야. 엄마가 왜 준수를 버려? 엄마는 준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갑자기 휴대전화가 민호에게 뺏겼다. 됐어. 그만하고 빨리 올라오기나 해.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유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옥상 난간에 기대어 몸을 떨며 울었다.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그녀의 울음소리를 덮어버렸다. 2주 후, 어머니는 드디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다. 왼쪽 신체 마비는 확정적이었다. 왼손에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왼쪽 다리도 겨우 움직이는 수준이었다. 의사는 장기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며
회복 정도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유나는 어머니를 위해 간병인을 고용했다. 월 220만 원 그녀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에서 나가는 돈이었다. 남은 돈으로는 기껏해야 2-3달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다. 부산을 떠나기 전날 유나는 은행에 들렀다. 지난 5년간의 급여, 입출금 명세를 뽑았다.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토해낸 종이는 A4 용지로 좋기 17장은 되었다. 그녀는 숫자로 가득 찬 종이를 한 줄 한 줄 훑어내렸다. 손끝이 종이 위를 스쳤다. 2019년 10월, 급여 입금 635만 원, 잔액 32만 원. 2020년 3월, 급여 입금 641만 원, 잔액 28만 원. 2021년 6월, 급여 입금 670만 원, 잔액 45만 원. 매달 600만 원이 넘는 월급이 들어왔는데 남은 건 고작 수십만 원뿐이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 보지 않아도 뻔했다. 시어머니의 피부과 시술, 건강보조식품, 시누이에게 사준 명품 가방, 시어머니 자신의 금목걸이, 그리고 그 기아 소렌토. 유나는 명세서를 잘 접어 서류 가방에 넣었다. 그 다음 구청으로 가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었다. 종이 위에는 명백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XX로 XX번길 XX동. 소유자, 서유나. 공유관계, 단독 소유. 그녀는 차량 등록 사업소에도 들러 자동차 등록 원부를 떼었다. 소유자, 서유나. 단독 소유. 유나는 이 서류들을 정리해 가방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다. 그리고 서울행 KTX 표를 끊어 은색 열차에 올랐다. 열차가 선로 위를 질주했고 창밖 풍경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빠르게 멀어졌다. 유나는 창가에 앉아 스쳐 지나가는 논밭과 마을,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5년 전 민호와 선을 보기 위해 처음 이 열차를 타고 서울로 가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어머니는 부산역까지 배웅 나와 직접 싼 김밥 도시락을 쥐어주며 말했다. 유나야, 아니다 싶으면 억지로 하지 마라. 우리 집 사위 없어도 잘 산다. 그녀는 웃으며 알겠다고 하고 열차에 올랐었다. 그때 그녀는 27살이었고 IT 기업 정규직이었으며 연봉은 6천만 원이었다. 앞길이 창창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사랑이고 미래이고 자신만의 가정이라고 믿었다. 그게 감옥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7시였다. 유나는 바로 수원으로 가지 않았다. 캐리어를 끌고 서울역 근처의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을 찾아 가장 싼 싱글룸을 잡았다. 방은 고시원처럼 좁았다. 싱글 침대 하나가 공간 대부분을 차지했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 벽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짐을 두고 침대 모서리에 걸터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다.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는 47통까지 쌓여 있었다. 민호의 부재중 전화는 8통. 시누이 김민정이 보낸 문자도 있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유나는 그 알림들을 눈으로 훑고는 전부 삭제해버렸다. 그녀는 브라우저를 열어 수원 부동산을 검색했다. 가장 먼저 뜬 곳은 평점 4.5점의 영신 부동산이었다. 리뷰에는 질 처리 빠름이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다. 그녀는 전화번호를 메모했다. 그리고 샤워를 하고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보았다. 천장에는 전등에서 벽 모서리까지 이어진 가느다란 금이 있었다. 마치 기어가는 뱀 같았다. 그녀는 눈이 시릴 때까지 그 금을 노려보다가 눈을 감았다. 그날 밤, 그녀는 꿈도 꾸지 않고 깊게 잤다. 다음 날 아침 8시, 그녀는 알람 소리에 맞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깔끔한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로 갈아입은 뒤 머리를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거울 속 그녀는 조금 지쳐 보였고 눈 밑에는 옅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끌고 호텔을 나와 택시를 잡았다. 수원 영통구 XX로 가주세요.
택시는 출근길 정체 속에서 더디게 움직였다. 유나는 뒷좌석에 앉아 익숙한 거리를 바라보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40분 후 택시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멈췄다. 유나는 요금을 내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가 띵 하고 열렸고 그녀는 12층 버튼을 눌렀다. 숫자가 하나씩 바뀌며 위로 올라갔다. 7, 8, 9, 10, 11, 12. 띵. 문이 열렸다. 그녀는 1203호 앞으로 걸어가 멈춰섰다. 5년을 드나들었던 그 문. 도어록은 여전히 은회색이었고 자주 누르는 버튼만 달아서 반질거렸다. 그녀는 손을 들어 5년간 외워온 비밀번호를 눌렀다. 삐비비. 빨간 불이 들어왔다. 비밀번호 56.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 삐비비. 또다시 빨간 불. 가슴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때 안에서 문이 벌컥 열렸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얼굴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어머, 내가 감히 여길 기어들어와? 어머니의 목소리는 복도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컸다. 시댁말 안 듣는 며느리가 무슨 자격으로 이 문턱을 밟아. 유나는 제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입이 벙긋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이웃들이 다 들으라는 듯 목청을 더 높였다. 비밀번호 내가 바꿨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건지 모르겠지만 왔던 곳으로 썩 꺼져. 옆집 1201호와 1204호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틈새로 누군가의 눈이 번뜩였다. 어머니는 그 시선을 즐기는 듯했다. 결혼 5년 동안 애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맨날 친정 타령이나 하고 침이 튀어 유나의 눈가에 닿았다. 차가웠다. 올 때 빈손으로 왔으니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야지. 유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얼굴에 묻은 침을 닦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그저 어머니를 응시했다. 섬뜩할 정도로 고요한 눈빛이었다. 민호가 준수를 안고 어머니 뒤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나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준수가 엄마를 발견하고 고사리 같은 손을 뻗었다. 엄마. 어머니가 준수의 입을 틀어막았다. 부르지 마. 쟤 내 엄마 아니야. 남편이랑 자식 버리고 도망간 나쁜 년이야. 겁에 질린 준수가 저항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유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위장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태울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을 토해내지 않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꾹 눌러 담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어머니가 흠칫했다. 뭐 하게? 경찰이라도 부르시게? 어디 해봐. 집안 망신시켜서 너한테 좋을 게 뭐 있나? 유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저장해 둔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영신부동산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내일 날씨를 이야기하듯 차분했다. 아파트 매물을 하나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네, 영통구 XX로 XX 단지 그 아파트 맞아요. 어머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제가 집주인 서유나입니다. 네, 급매요. 오늘 바로 올려주세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어머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뻐끔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요. 유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이 집 계약금부터 매달 대출금 상환까지 전부 제 돈으로 냈어요.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저 서유나 단 한 명뿐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그저 우리 집 세입자일 뿐이라고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으며 드르륵 소리를 냈다. 두 걸음 걷다가 그녀는 멈춰섰다. 뒤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 참, 차도 제 명의인 거 아시죠?
내일 가지러 올 겁니다. 띵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틈으로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이 보였다. 입을 크게 벌리고 뭔가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내려가며 그녀를 지옥에서 해방시켰다.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렸다. 유나는 로비를 지나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나갔다. 6월의 햇살이 얼굴로 쏟아져 눈을 찡그렸다. 그녀는 입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매연 냄새, 갓 깎은 잔디 냄새, 편의점에서 풍겨오는 튀김 냄새가 섞여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방금 쏟아낸 말들이 그녀의 모든 에너지를 앗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단지 입구 벤치에 잠시 앉아 심장박동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영신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방금 전화드린 서유나인데요. 네, 매물 등록 확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아들을 노려보며 칠판 긁는 소리를 냈다. 저게 어디서 공갈 협박이야.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우리 아들 집을 지가 무슨 자격으로 팔아. 민호는 창가에 서서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었다. 민호 너 말 좀 해봐라. 어머니가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 집 내 거 맞지? 살 때 내가 그랬잖아. 집문서 어딨어? 민호가 불쑥 물었다. 어머니가 멍하니 되물었다. 뭐? 등기 권리증 어딨냐고.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었다. 찾아봐. 빨리. 어머니도 덩달아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과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다. 옷장, 협탁, 책상 서랍, 신발 상자, 보석함. 샅샅이 뒤지던 민호의 손에 유나가 구석에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가 잡혔다. 봉투는 비어 있었다. 안에는 포스트잇 한 장만 달랑 붙어 있었다. 유나의 글씨였다. 5년치 밥값, 오늘부터 정산합니다. 서유나. 어머니는 그 포스트잇을 노려보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이 독한 년 이 사이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집문서를 어디로 빼돌린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옷가지와 서류가 널브러진 방을 보며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실을 깨달았다. 이 집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다. 오후 3시, 민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영신부동산. 안녕하세요. 최민호 씨 되십니까? 영신부동산 이 실장입니다. 영통구 아파트 매물정보 확인차 전화드렸는데요. 확인은 무슨 확인입니까?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집 안 팔아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선생님, 이 물건 소유주가 서유나 씨로 되어 있고 본인이 직접 매물 접수하셨습니다. 혹시 소유주분과 어떤 관계시죠? 민호는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었다. 남편입니다. 우리 집이라고요. 선생님, 등기부상 단독 명의입니다. 소유주는 서유나 씨 한 분뿐이에요. 이해 있으시면 등기소 가서 확인해보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뛰쳐나왔다. 뭐래? 누구야? 부동산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명의가 유나 혼자로 되어 있대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너희 결혼할 때 공동명의 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게 민호가 입을 달싹였다. 신경을 안 썼어. 신경을 안 써.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너는 등신같이 진명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야? 민호는 입을 다물었다. 기억이 났다. 계약하던 날 직원이 명의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유나가 제 앞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차피 마누라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마누라 것인데 명의가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다. 그게 이렇게 큰 차이일 줄은 몰랐다. 다음 날 오전 10시 평판 트레일러 한 대가 단지 안으로 들어왔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1203호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연 어머니가 그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았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XX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나왔습니다. 차 가지러 왔는데요. 무슨 차? 어머니가 현관을 막아섰다. 여긴 가져갈 차 없어. 흰색 기아 소렌토, 경기 12XXXXX. 맞죠?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매도인 서윤아 씨가 서명한 양도 증명서 여기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어머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그거 내 아들 차야. 손끝 하나라도 대봐.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주차장으로 뛰쳐나가 흰색 소렌토 앞을 가로막았다. 마치 병아리를 지키는 늙은 암탉처럼 두 팔을 벌렸다. 이거 우리 차야. 누가 맘대로 가져가.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아주머니, 차주가 서윤아 씨예요. 이러셔봤자 소용없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민호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는 이미 소렌토가 트레일러 위에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차가 공중부양하듯 들려 올라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치 거대한 흰색 딱정벌레가 잡혀가는 것 같았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다시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어. 그는 트레일러가 단지 정문을 빠져나가 골목길로 사라질 때까지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어머니가 등 뒤에서 악을 쓰고 있었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수천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이명만 들릴 뿐이었다. 토요일 오후, 부동산 중개인이 첫 번째 손님들을 데리고 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 세 쌍이었다. 옷차림은 세련됐고 눈에는 새집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다. 중개인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말했다. 2019년 준공이라 아주 깨끗해요. 30평형이고 확장형이라 거실도 넓고요. 채광 한번 보세요. 어머니는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낯선 사람들이 자기 집을 휘젓고 다니는 꼴을 시퍼런 눈으로 노려보았다. 여기는 아이 방 하면 딱이겠다. 남향이라 해가 잘 드네. 주방 동선도 디귿자라 편하겠어. 베란다에 화분 놓으면 예쁘겠다. 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저것들을 내쫓고 싶었지만 다리에 납덩이를 매단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긴 내 집인데 그녀가 중얼거렸다. 자기 귀에도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였다. 내 집인데 그 집은 시세보다 2천만 원 싼 가격에 금매로 팔렸다. 잔금이 치러진 날은 목요일 오후 2시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다. 30일 이내에 퇴거하십시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변호사의 말을 듣고 힘이 풀린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액정 모서리가 깨졌다. 30일. 어디로 가라고? 목소리가 뒤집어졌다.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우리가 왜 길바닥에 나앉아야 해? 수학이 넘어 변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김순자 씨, 이건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어머니는 금이 간 액정을 내려다보며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축 늘어졌다. TV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이 계속되고 있었다. 방청객들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비웃는 것처럼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다.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은 난리가 났다. 들었어. 3동 12층 그 집, 금매로 팔렸대. 그 공무원네? 공무원 와이프 집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온 집이었대. 처음부터 끝까지 며느리 돈이었던 거야? 헐. 시어머니는 맨날 자기네 집이라고 유세 떨었잖아. 알고 보니 며느리가 집 팔아버리고 시댁 식구들 쫓아내는 거래. 대박이지 않냐? 인과응보네. 며느리 잡더니 결국 자기들이 쫓겨나네. 이제 얼굴 들고 어떻게 다닌대? 어머니가 단지 내를 걸을 때면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다. 호기심, 조롱, 고소하다는 눈빛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녀의 등이 굽어졌다. 걸음이 빨라지더니 도망치듯 엘리베이터로 숨어들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옆동 여자가 이쪽을 보며 비릿하게 웃는 것이 보였다.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다. 한 달 뒤, 최 씨 일가는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주공 아파트의 꼭대기 층이었다. 복도 페인트는 벗겨져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거실은 수원에서 가져온 가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3인용 가죽 소파는 너무 커서 좁은 거실을 가로막았고 식탁은 놓을 자리가 없어 베란다로 내놨다. 어머니는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창밖의 회색 하늘만 바라보며 주문처럼 중얼거렸다. 내 아들이 공무원인데 이런 데서 살다니.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다. 민호는 퇴근하면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머니를 마주하기도, 이 숨막히는 집구석을 보기도 싫었다. 3살배기 준수는 영문도 모른 채 물었다. 할머니, 엄마는? 엄마 언제 와? 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준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보고 싶어?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년 얘기 꺼내지도 마. 내 엄마 아니야. 서방이랑 자식 버리고 도망간 천하의 나쁜 년이야. 준수가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좁은 집안에 울음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어머니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았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맴돌았다. 후회가 밀려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더라면? 친정에 한 번이라도 보내줬더라면? 조금만 더 잘해줬더라면? 하지만 그녀도 알았다. 만약이란 없다는 것을. 유나가 집과 차를 처분하고 손에 쥔 돈은 총 4억 3천만 원이었다. 그녀는 그중 3억 7천만 원으로 부산 해운대에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샀다. 20평 남짓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현관부터 거실까지 턱이 없는 무장의 설계라 휠체어가 다니기 편했다. 남향집 베란다 너머로 바다가 보였다. 이사하던 날, 유나는 휠체어에 탄 어머니를 베란다 창가로 모셨다. 바닷바람이 짭조름한 냄새를 싣고 들어왔다. 어머니의 왼쪽 몸은 여전히 불편했고 발음도 어눌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유나야, 어머니가 유나의 손을 잡았다.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 고생만 시키고. 유나는 무릎을 굽혀 어머니와 눈높이를 맞췄다. 어머니의 손은 기억보다 훨씬 작고 거칠었다. 엄마, 하나도 안 힘들어. 그녀가 활짝 웃었다. 다 지나갔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환자복 깃을 적셨다. 아버지가 베란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시울도 붉어졌지만 꾹 참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67 인생에 눈물 보인 적이라곤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와 지금 딱 2번뿐일 것이다. 반년 후 최민호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해왔다. 양육권 소송이었다. 그의 주장은 이랬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 나는 안정적인 직장이 있다. 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줄 수 있다. 유나 측 변호사는 A4 용지 30장 분량의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그 안에는 지난 5년의 지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 강제로 통합관리당한 급여 통장의 입출금 내역, 시어머니가 아이 앞에서 친정엄마를 욕해 아이에게 분리불안 증세가 생겼다는 아동심리 상담 소견서, 그리고 그 포스트잇 사진. 5년치 밥값, 오늘부터 정산합니다. 판사는 자료를 읽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판결, 친권 및 양육권은 모 서유나에게 지정한다. 부 최민호는 매월 양육비 80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민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뭔가 항변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그의 어깨를 눌렀다. 가만히 계세요. 이 정도 증거면 항소해봤자 뒤집기 힘듭니다. 민호는 입을 뻐끔거리다 고개를 떨구었다. 유나는 부산에서 준수와 함께 살았다.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오후 5시 칼퇴근해서 어린이집에 들러 준수를 데려왔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버지가 썰렁한 아재 개그를 하면 준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까르르 웃었다. 어머니의 재활은 예상보다 빨랐다.
왼손으로 숟가락을 쥘 수 있게 되었고 벽을 짚고 조금씩 걸을 수도 있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더 치료하면 휠체어 없이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주말이면 유나는 준수를 데리고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다. 갈매기가 날고 파도가 밀려와 준수의 발등을 간지럽혔다. 엄마, 저건 뭐야? 준수가 멀리 지나가는 유람선을 가리켰다. 배야. 저거 타면 아주 멀리 갈 수 있어? 얼마나 멀리? 아빠가 있는 서울보다 더 멀리. 준수가 고개를 갸웃하더니 물었다. 아빠는 언제 와? 유나의 미소가 1초간 굳었다가 다시 부드럽게 풀렸다. 아빠는 서울에서 일하느라 많이 바빠. 할머니는? 할머니도 와. 유나는 쭈그리고 앉아 준수의 볼에 묻은 모래를 털어주었다. 할머니도 아주 바쁘셔. 준수는 알듯 말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날아가는 갈매기를 쫓아 다다다 달려갔다. 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일어섰다. 준수에게 아빠가 지금 어떤 꼴로 살고 있는지 굳이 말해주지 않았다. 최민호의 삶은 그 후로 완전히 망가졌다. 9급 공무원 월급 250만 원에 세금 떼고 나면 실수령 210만 원 남짓, 양육비 80만 원, 노원구 아파트 월세 70만 원, 관리비랑 공과금 15만 원, 어머니 약값 20만 원의 시어머니는 반년 전 계단에서 굴러 뇌졸중이 재발의 자리에 누웠다. 남는 돈 25만 원으로는 밥값도 안 됐다. 아니, 마이너스였다. 그래서 그는 주말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골목을 누비며 야근하는 직장인들에게 치킨과 족발을 배달했다. 가끔 강남의 번듯한 오피스텔로 배달을 갈 때면 깔끔한 정장을 입고 노트북을 든 또래 남자들을 마주쳤다. 그들은 자신보다 여유로워 보였고 눈에는 미래가 있었다. 자신의 눈에는 피로와 핏발만 서 있을 뿐이었다. 마지막 콜을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가 넘었다.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5층 계단을 걸어 올라가 현관문을 열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창가에 놓인 간이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있었다. 협탁 위에는 아침에 끓여놓고 나간 죽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민호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모래 긁는 소리 같았다. 물 좀 다오. 민호는 배달 조끼를 벗고 다가가 어머니의 상체를 일으키고 빨대 컵을 물려주었다. 어머니는 느릿하게 물을 빨아 마시며 천장을 응시했다. 민호야. 네. 그때 유나한테. 민호는 뒷말을 기다렸지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입꼬리를 떨었다. 후회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민호도 더 묻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다. 그때 유나한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인가? 그는 어머니 이불을 덮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대학 시절 자취방처럼 좁은 방.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리플레이 되었다. 현관 앞에 서 있던 유나의 표정. 한 번도 본 적 없던 그 차가운 얼굴. 어머니는 그저 우리 집 세입자일 뿐이라고요. 그는 눈을 감고 그 목소리를 지우려 애썼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그 목소리는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유나는 가끔 SNS 추천 친구 목록에서 전남편의 프로필을 보곤 했다. 차단하지는 않았다.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귀찮아서였다. 민호의 피드에는 별 내용이 없었다. 가끔 올라오는 사진이라곤 심야의 텅 빈 도로, 오토바이 백미러, 편의점 간판 같은 것들 뿐이었다. 한 번은 편의점 컵커피 사진과 함께 또 야간 배달지라는 글이 올라왔다. 유나는 무표정하게 스크롤을 내렸다. 다음 게시물은 어린이집 알림장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부모 참여 수업이 있습니다. 그녀는 캘린더 앱을 열어 일정을 입력했다. 금요일 3시 어린이집. 그리고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준수에게 줄 사과를 깎았다. 엄마, 나는 빨간 거. 껍질 있는 거. 준수가 외쳤다. 껍질은 질긴데 깎아줄까? 아니야, 빨간색이 좋아. 유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알았어,
토끼 모양으로 예쁘게 깎아줄게. 그녀는 사과를 깎아 준수의 입에 쏙 넣어주었다. 준수가 아삭 베어 물고는 눈이 안 보이게 웃었다. 거실 TV에서는 만화 영화가 나오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서 어머니의 팔을 주무르고 계셨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후의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와 마룻바닥을, 준수의 머리카락을, 유나의 손등을 따스하게 비췄다. 그녀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27살의 어느 날 부산집 평상에 앉아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 소리를 듣던 그때처럼. 그때는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다. 지금도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가장 끔찍한 날들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설거지를 마친 유나는 베란다로 나가 밤바다를 바라보았다. 철썩이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 오징어배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갤러리 앱을 열고 맨 아래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결혼식 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민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그때의 웃음이 참 바보 같아 보였다. 그녀는 사진을 꾹 눌러 삭제를 선택했다. 화면에 시스템 메시지가 떴다. 정말로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녀는 망설임 없이 확인을 눌렀다. 사진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는 휴대전화를 끄고 심호흡을 했다.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유나야, 살다 보면 빙 돌아가는 길도 있는 법이다. 다 걷고 나면 집으로 가는 길이 보일 거야. 이제 집에 돌아왔다. 안방에서 준수가 불렀다. 엄마, 동화책 읽어줘. 유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잠옷을 입은 준수가 그림책을 들고 서 있었다. 그래, 갈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준수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웠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 준수가 책 표지에 곰 그림을 가리켰다. 이거. 곰돌이가 집 찾아가는 거. 유나가 미소 지었다. 그래, 곰돌이가 집으로 가는 이야기. 그녀는 첫 장을 넘기고 나직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작은 곰돌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곰돌이는 아주 먼 길을 떠났답니다. 높은 산을 넘고 깊은 숲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수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다. 엄마 준수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다. 준수도 집에 가고 싶어. 우리 벌써 집에 왔잖아. 유나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준수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었다. 유나는 책을 덮고 아이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문으로 스며든 달빛이 아이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문득 깨달았다. 이제 더는 화장실에 숨어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새벽 2시에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깰 일도, 기름 냄새 맡으며 8시간씩 서 있을 일도,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틸 일도 없다. 다시는 없다. 그녀는 준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엄마가 다시는 너 울게 안 할게. 그녀가 속삭였다. 약속해. 준수가 꿈속에서 대답하듯 입술을 오물거렸다. 창밖의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유나는 스탠드를 끄고 눈을 감았다. 내일도 태양은 뜰 것이고 할 일은 많을 것이다. 준수 등원시키고 엄마 재활 돕고 출근하고 장보고 삶은 계속될 것이다. 하루하루. 하지만 그 하루하루는 온전히 그녀 자신의 것이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엔드.